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 닿을 듯 닿지 못한 3,000포인트의 고지가 오늘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로 전쟁 뉴스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대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양전을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네카오로 좀 자금이 몰리면서 자금의 방향이 장 초반과 바뀌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책 기대감으로도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매매 측면에서 볼 때 이 미래 산업의 가치와 현재 시세의 괴리감이 좀 적은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간단히 보고 출발하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내렸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짙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빠지다가 지금은 양전한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967포인트 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강세 보이면서 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7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죠. 수급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좀 환율 부담으로 빠져나가나 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5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도 91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좀 빠져나가네요. 물량이 그래도 좀 부담입니다. 1,469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64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이 큰 폭의 매수를 해줍니다. 1,271억 원 매수 우위 보입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좀 선물을 사나 했는데 매도로 전환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1,882억 원 매수 우위를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굳건하게 오릅니다. AMD가 건승하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세를 내면서 6만전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4% 상승하면서 59,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은 중동전 영향 속에서도 일부 반도체가 선방하는 흐름 보여준 만큼 나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양상인데요. 반면에 그간 선방해줬던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살아나면서 어제 주춤했던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전환을 했습니다. 0.84% 빠지면서 94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하지만 에너지 쪽은 좋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조선 쪽 오늘 선별적인 상승 보이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은 2.29% 빠지면서 만 원이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간 많이 내달렸는데 오늘 1.35%의 조정을 받으면서 58,600원 선에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기기 쪽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휴젤이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등 보톡스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7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습니다. 클래시스, 실리콘2까지 미용 기기단에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파마 리서치 보시면 하루하루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조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요,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경제에 관한 이슈들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서 도움되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와 팍스 인베스테이너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정철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보고 뉴욕장 보면서 오늘 좀 어렵겠다. 아무래도 좀 빠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양전을 했습니다. 오늘 네.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누누 얘기하는데 빠진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시장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지금 물량 제가 6월 달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꼭 이런 얘기하면 꼭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뒤로 제가 주식 뺏기지 말라고 단 한 주도 뺏기지 마라 주식 물량을 지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정도 노래 불렀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럼 뭐 제가 제 손에는 떠나는 분들이에요. 다 제 권한에 떠나는 분들. 뭐 제가 네. 옆에서 도리적 싸들고 가서 뭐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은 절대 쉽게 안 밀린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증시의 경험이 좀 많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냥 보세요. 이 장 올라올 때 주요 포인트였던 종목이 방산조선이잖아요. 예. 방산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지금 저희 이걸 안 팔고 있다니까요.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팔고 있다니까요. 언제 파실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저는. 예. 이거는 제가 팔 때는 언제 팔 때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걸 떠나서 더 이상 이제 수주가 더 이상 안 될 만큼 다 전 세계 거의 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여도하면 돼요. 그때. 예, 한 지금 저는 이제 대충 짧게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228% 정도 되는데 길게 보면 한 400%도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네. 라인메탈이 여러분 라인메탈이요. PER이 50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PER이 몇 배인데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PER 22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의 구간도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네네. 사자고 했잖아요. 제가 이럴 때 제가 2주에 방송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날 급락 나왔거든요. 약 6%? 예. 이날 노래 불렀어요. 제발 그냥 다투로 던지가 아무 때나 사라 그냥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방산주 비싸다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다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제가 이 구간 내내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시장 TV 방송에서 방산주 비쌉니다. 좀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방산주 비쌉니다. 하는 분들 있죠. 여기서 하는 분들 이분들 전문가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와서 TV 방송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사라 그랬다고. 뻔해요 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기 드리지만 방산주가 그럼 왜 되느냐 자꾸만 이게 여러분 진짜 고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산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최대 리스크가 뭐죠? 전쟁이죠. 예. 지금 최근에. 그렇죠. 저기는 더 좋잖아요. 여기는. 그 두 번째 리스크 트럼프 관세잖아요. 트럼프 관세인데 우리가 방산주를 미국에다 수출합니까? 방산무기를 미국에 수출해요? 그건 아니죠. 관세를 예. 그리고 미국에 수출한다 쳐요. 이번에 K9 자주포 미국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봐도 자기들이 팔라딘 자주포를 보고 베낀 게 K9이거든요. 미국의 팔라딘을 보고 베낀 게 K9인데 자기들 거보다 더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미군도 쓰고 싶은 거야 이걸. 그래서 쓰고 싶어서 써볼까 하는데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쓸게 대신 관세를 붙여서 우리가 살게. 이 바보 아니에요 얘네들? 관세를 왜 붙여 거기다가? 관세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미군이 자기들 무기를 국가 돈으로 사는데 그걸 관세를 또 붙여요? 그렇죠. 그럼 머리 총 맞지 하지 않은 짓이잖아요. 그러면 관세도 다 빗겨나가 있잖아요. 이거. 오늘도 밀리터리 킹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제발 네네. 부탁해 상식적으로 좀. 그럼 전쟁이 갑자기 다 갑자기 전 세계 평화 바이러스가 딱 퍼져가지고 네. 전부 다 위아더 월드 손잡고 막 서로 사랑합니다 막 이래요. 네. 그러지 않는 방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그 교훈 하나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네. 지금까지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날이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까? 대부분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3일 빼고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딱 그래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딱 3일만 전쟁이 없었어요. 내란 이런 거 포함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전쟁이 없었던 적은 딱 3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네. 전쟁 끝나면 더 좋다. 왜 더 좋다? 더 좋은 이유가 있죠. 예, 전쟁 끝나면 더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팔고 싶어도 우크라이나 팔면 러시아가 째려보잖아요. 계속. 그렇겠죠. 네. 너네
팔 거야? 너네 팔아 그러면 뭐 현대차 다 나가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싫으니까 못 하는 거지. 자, 그다음 여튼간에 이제 조선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네. 조선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원래 수익률이 더 많이 났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하나오션이 수익률이 지지부에 대해서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더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매도하니까 후회하잖아요. 제가 수익률 120%밖에 못 내가지고 120%밖에 못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120%밖에 못 내가지고요. 제가 진짜 바본 것 같아요. 120%밖에 못 냈는데. 여튼 그 뒤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하나오션도 뭡니까? 얘도 방산주예요, 방산주.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게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 도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한정적이에요. 지금 뭐 배를 수주하고 싶어도 도크가 다 찼는데 뭐 어떻게 배를 수주해요? 그렇죠. 수주할 방법이 네, 없죠. 네.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어발식 확장. 세계 전속 그냥 다 인수하고 있죠 지금. 도크가 모자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도크 모자르니까 지금 계속 인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마데즈라고 있습니다. 마데즈. 여러분들은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해군 박람회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네. 코엑스에서 했거든요. 네. 예, 저 갔다 왔어요. 역시 갔다 밀리터리 왔는데 킹. 예. 아니 가야 돼요. 왜냐면 네. 저 가서 하나오션이 놀랬어요. 저는. 어떤 하나오션이 네.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딱 모형을 갖다 놨어요. 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핵잠수함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프로펠러랑 이런 거는 핵잠수함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핵잠수함을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관계자에 물어봤어요. 이거 설계도는 있냐? 그래서 우린 이미 다 설계도는 다 있다. 원자로가 있느냐?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게 몇 천 톤급으로 만들 거냐? 네, 그랬더니 네. 여러분 보통 디젤 잠수함은 커봐야 5천 톤, 6천 톤이에요. 커봐야. 우리나라 잠수함이요 3천 톤급이라고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 3천 톤급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좀 우리나라 군사력이 좀 약해 보이기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3천 톤급 잠수함이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이 3,999톤이에요. 네, 네. 4천 톤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잠수함 그러니까 최하 1만 톤급이라고. 이러면 핵잠이죠 무조건. 핵잠 아니면 추진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근데 핵잠인데 핵잠을 미국이 용인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오션은 핵잠 설계까지 이미 다 해놓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일단 싶으신 우리나라가 거죠? 핵잠을 4대 정도 지금 4대 정도 있어야 전력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예. 한 대 수리하고 한 대는 동해 서해 갖다 놓고 그 한 대는 예비용. 해야 4대를 돌려야 되거든요. 최하 4대는 돌려야 되는데 유지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만 4대 수주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가 요즘 미국과 사이 안 좋잖아요. 예. G7 어디서 했죠? 캐나다에서 했어요. 트럼프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가버렸죠?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그 캐나다 G7 정상회담 갔더니 G7 정상회담에서 뭐 초청국이라고 하지 않나. 초청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G7에는. 초청국이라는 건 유엔에서 초청국이라는 단어가 있지 G7엔 초청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서 가짜뉴스 보고 설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진짜. 가짜뉴스야 그거 다. 그럼 어떤 뉴스가 모든 진짜예요? 게 그러니까 초청국 네. 초청국만 있지 창간국이라고 자꾸 하는데 창간국이라고 하는데 네, 네. 창간국이라는 건 유엔에만 있는 거고 G7 다 초청국이에요. 네. 그 모든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일부 어떤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별로 싫은가 봐요, 되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예, 분들이 예. 뭐라고 하냐 창간국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없는 게 캐나다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정상회담 안 하고 그냥 간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싫어서다라고 한대. 아니, 트럼프가 무슨 G7 다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싫다고 그거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트럼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트럼프는 왜 그러냐?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캐나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정돼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끌어온다면 그러나 지금 아니 캐나다가 지금 네. 조선도 좋고 방산도 아니, 좋고. 그게 아니라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원래 미국에서 자기 거 하려고 했는데 캐나다가 이번에 미국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예, 됐죠? 좀 멀어지겠죠. 미국 잠수함 안 사. 네, 네. 하고 우리나라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핵잠 하잖아요. 한 대에 얼마인데요, 이거? 몇 조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보자, 좀 제발. 그리고 이번에 호주에서 이렇게 해맑게 호주 총리가 이렇게 해맑게 쳐다보던데 호주도 지금 잠수함 사업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를 우리나라 도입을 하면 네. 플러스 알파로 잠수함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 성능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환태평양 기동훈련 미 항모전대랑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잠수함 한 대가 미 항모전담을 전멸시킨 적이 있어요. 오. 예, 훈련 때. 그 뒤로 그걸 한 여러 번 하니까 미 해군에서 잠수함 사령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잠수함 찾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그리고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보고 환태평양 기동훈련 할 때 우리나라 보고 너네 훈련하지 마. 그러니까 너네 그냥 지켜만 봐. 기술력이 상당하네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술력보다도 이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우리나라 자원 없는 게 오히려 잘 됐다니까요. 개개인 역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튼간에 갑자기 왜 이걸로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튼간에 네. 우리나라 잠수함이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만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은 공포스러워서 다들 우리나라 잠수함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잠수함 누가 만든다? 하나오션이 만듭니다. 예. 이거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 보겠다고 서로 싸워가지고 네. 정부에서 야 앞으로 수주 받으면 하나오션 한 대, HD 현대중공업 한 대 나눠서 해. 이제 제발 좀 둘이 싸우지 마. 네. 둘이 싸우다가 말아먹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 진짜 둘이 싸우다가 예전에 그 호주 그 잠수함 군함 사업할 때 네. 둘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호주에서 둘 다 꼴배시다고 다 떨어뜨렸어요. 그 그럴 일본 수도 거서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둘이 그만 싸우고 좀 제발 좀 같은 나라끼리 왜 싸웁니까? 여튼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하여튼 이쪽 흐름으로 지수는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쪽 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오늘 이제 네이버나 AI 쪽이 좀 강하다. 네, AI 맞습니다. 쪽이 좀 강하다는 부분 좀 여러분들 좀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 그쪽이랑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안 올라오고요. 2차전지 제가 2년째 얘기하지만 매도하세요. 올라오면 매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올라오면 매도한다고. 자꾸 올라오는데 희망 고문하시는 분 계세요. 희망을 갖는 분들이 계셔. 오늘 올라오잖아요. 오늘 조금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뭐 하는 거다? 파는 거다. 2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하지 말라고. 예. 네, 계속 얘기 그대로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조선 방산으로 큰 줄기가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앵커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처음으로 공식 진입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 질서, 특히 자금의 흐름과 통화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던져진 하나의 주사위는요, 어디에 멈춰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는 크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그리고 한국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수혜 업종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대표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이를 위해서 실제로 달러,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1대1 담보로 보유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 해외 송금 온라인 결제는 물론 기업 간의 대금 결제나 국제 간 자금 이체 등 실물 금융 영역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공식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첫 번째 법제화
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발행사는요, 코인의 수량만큼 실물의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요. 외부 회계 감사와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 연방 주 정부의 이중 감독 체계를 따르게 되는 건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 조항까지 포함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마치 은행과 같은 유사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고요. 관련 기술 기업과 결제 인프라 산업의 투자 유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유동성 측면에서는 복합적인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담보로 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해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금리는 낮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 환매 상황에서 대규모로 매도가 일어나면 금리는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금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과 매도의 타이밍이 그리고 그 규모가 금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는 국채 수급에 있어서 거시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증시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죠.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두 부류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는 일부 업종에는 기회, 다른 업종에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 판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좀 두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 다날 등 이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 스테이블 코인 활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B2C 영역에서 수혜를 직접 받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결제망과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때 거래 수수료의 수익이 증가하고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고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효과들이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한국 정보 인증, 코나이, 아톤, KCT 등을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기술 기반의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뒤에서 B2B 기술을 제공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특정 기술 영역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필수 파트너사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나이는 지갑 하드웨어와 지역 화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 KCT는 현금과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는 ATM 기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하지만 실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이 늦을 수가 있고요. 이 정책 채택 여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멀리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는 단지 새로운 자산의 등장이 아니라 이 금융시장 작동 방식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실험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흐름은 투자 자산, 정책 대응, 기업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 이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도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던져진 주사위는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주사위가 어디에 멈춰지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잇고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전략을 세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김정철 전문가님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어제 뉴욕 시장에서 시세가 좋았고 우리도 지금 괜찮습니다. 신규 진입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느냐 혹은 보유자의 영역이냐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수익 실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다시 갖고 왔죠, 하나 더. 네, 다날 갖고 왔는데 예.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랬어요. 아유, 그게 낫던데요, 진짜 오늘은.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네. 이런 거 제가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다날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하고 더 관련이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던 갤럭시아의 코인 자체가 상장된 것 때문에 그거하고 이슈하고 이제 같이 엮여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다날 페이코인이 더 활용도가 더 없습니다. 네, 실물에서 페이코인 활용도가 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수익 실현 그래도 고점에서 했어요, 여러분. 자, 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시초가에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짝 넘었어요, 살짝. 오늘 살짝 더 넘은 거라. 네.
이 정도면 제가 사과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 이 정도, 예, 이 정도는 한 2, 3%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사과 방송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수익을 죄송해요, 한 25%밖에 못 내, 28%, 30% 냈어야 되는데 25%밖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튼간에 자,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코인이 도대체 뭐냐, PPT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써먹네요. 자. 앞서도 사실 자, 말씀드렸었죠. 예. 네, 금융사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ETF, 그다음에 STO 활성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 쭉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해가지고. 예전에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을 때, 처음 난리가 났을 때, 네. 그때 미국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도 거래되는 거야. 막 그래서 다들 막 난리를 치고, 저도 막 신한금융투자랑 같이 해가지고 강연에 막 600명, 700명짜리 강연을 준비하고 막 신청자 폭발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불과 그 CME의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기 3일 전 정부에서 네.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증권업계는 모두 다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네.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선물은 하락하면 수익 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때 비트코인 선물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게 했으면, 하락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손실을 봤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규제는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을 거의 벼랑 끝에 모는 것 같아 항상. 또 화가 나셨네요. 예. 항상 모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게 왜 리스크가 안 하고, 많으니까 그때 그런 왜 안 거죠. 하고. 예, 예. 그때 왜 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비트코인 무너져서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거는 예. 그게 날린 게 수조 원이에요.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근데 코인을 만약에 제도 안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아니 그냥 그런 비트코인 선물만 용인해줬으면 선물만요? 됐죠. 그때. 아, 선물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두고. 하자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한 건 순차적이죠. 자, 처음에 미국도 뭐에 붙어 있어요? 비트코인 나왔고, 그다음 비트코인 선물이 나왔어요. 네. CME 거래소에서. 그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롱숏이 양쪽 다 되게 하는 ETF가 나오고, 예. 그다음 STO가 정착되고 NFT 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나온 거예요. 순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그냥 거기까지 실제로 뒤에 말 가시화가 해버리면, 되기까지 뒤에 너무 말 오래 걸리는 해버리면 거죠. 이렇게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제가 예. 못할 것 같고. 그만하시죠. 여튼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그걸 하도 안 해놓으니까. 네. 근데 이 안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전 정부 탓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전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안 했으니까 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성향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때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좀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디지털 자산 네. 기본법 발의 7대 공약. 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STO 법제화를 현재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STO가 뭐냐면 여러분 미술품, 부동산 이런 거를 일종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현재 음원 같은 것들 그것도 또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STO라고 하죠. 토큰형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재 이미 시행이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야 돼요. 현물 ETF 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아직 갈 길이 너무 머네요. 멀어요. 예. 뭔다고요. 스테이블코인 말만 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언스테이블해질 텐데요. 예, 그럼 언스테이블해지면은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지? 그렇죠. 또 예, 원화 이게 왜 가상자산 법제화가 왜 가능해야 되냐면 아니 따져볼게요. 스테이블코인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 스테이블코인에서 스테이블의 담보를 제공해주고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비율을 하는 업무를 해요. 그러면 증권사가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코인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2단계 이게 들어가야 이걸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법으로 가려면 좀 멀었다. 멀었다. 자, 그다음에 자 스테이블 코인은 뭐 긍정도 뭐 부정도 있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규모 보면요 미국은 지금 테더하고 서클이 양분하고 있는데 아 서클 6월 5일날 상장할 때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6월 5일 상장할 때 여러분 방송에서 그랬죠. 이거 사야 된다고 서클. 서클 나스닥 상장할 때 사야 된다고 지금 대폭등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다음 네. 자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현재 2,300억 달러 추정하고 있고요. 약 5년 내로 6배에서 12배 저는 한 10배 정도 갈 것 같아요. 10배 정도. 자 그리고 네. 테드하고 서클이 미 국채를 지금 1,2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 왜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트럼프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자기 가족 회사에서 코인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놓고 그냥 나라 정책 가지고 돈 벌고 계신 분인데 여튼 그거랑 두 번째. 이게 미 국채 수요를 자극합니다. 미 국채 수요를 자극하되면 미 국채가 지금 사실 미 국채가 중국 계속 때려 팔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미국 망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으니까 미 국채 가격이 지금 안 좋죠. 거기에 미국이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신규 발행은 계속 많고 예. 신규 발행은 많고 기존 국채는 계속 나오고 그럼 미 국채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이거를 미 국채 수요를 가져갈 수 있죠. 네,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재정 적자 약간 이자를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다. 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걸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USDT하고 USDC하고 지금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 토론 때 USDT하고 USDC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후보들이 막 설명을 막 했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던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걸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분 하버드 나오신 그분은 자꾸 자기 잘난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별 차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아직 우리나라. 왜 그걸 따지고 싸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이번에 대선 토론 볼 때 느낀 게 도대체 저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심지어 그분도 몰라. 하버드 나오신 그분도. 아니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중요해. 이게 뭐 돼야지 뭐 되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여기서 방향이 잡히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 중에 뭘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하여튼 코인에 조회도 없으면서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없으면 갖다 쓰세요 좀. 저 같은 사람들 막 그러게요. 갖다 쓰면 되는데. 예. 자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채 수요가 이렇게 쭉 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산 중에 미국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미국채가 가장 스테이블하는 그 안전장치로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우리나라 국채로 합니까? 우리나라 국채 순식간에 박살나는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래서 사실, 이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그러면 관련주들이 아까 그 관련주 중에 뭐가 제일 낫느냐? 저는 이제 종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종목이 갤럭시와 모니터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가 사실 네. 주 메인이 NFT 플랫폼이에요. 여기. NFT 플랫폼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그 상장돼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 그거 정도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좀 빠르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재무제표 보셨어요? 재무제표. 마음이 편하죠 좀. 가상화폐 관련 중에 이렇게 재무제표 깔끔한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마음 편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사업에서 성과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테마로 좀 봐야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밀리면 보시면은 주로 이제 간편 플랫폼 머니트리가 NFT 근데 NFT가 또 나중에 활성화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NFT로 뭔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1등입니다. 얘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다날인데 안 가죠. 근데 참 폼은 좀 희한해요. 잡고 왜 있는 안 것 가는지. 같아요. 예. 왜 안 가는지 희한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쫓아다니지 말자. 급등한 갤럭시 모니터를 쫓아다니지 말고 다날을 보시면 다날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스마트폰 결제 1위. 스마트폰 결제 1위입니다. 결제 대행사예요. 카드 결제 대행사. 그럼 이 다날이 결제 대행사인데 다날이 갖고 있는 고객사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쿠팡. 쿠팡이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다날은?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났어요. 예, 끝났죠? 쿠팡 안 하는 집 없죠. 예. 예, 참고로 근데 저는 쿠팡이 안 깔려 있습니다. 저는 쿠팡도 없고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것도 없고 없어요 다. 그럼 뭐 하세요? 저는 네. 저는 철저하게 기업을 소비를 어떻게 하냐? 신념적으로 소비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절대 쓰지 않아요. 아, 네.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여러분들 개인적인 같이 쓰지 말라는 견해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여튼간에 다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세게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날 같은 경우는요. 누가 들어왔냐면 이게 참 애매하게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연기금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금융투자가 여기 거의 단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익 가지고 단타 종료한다? 좀 말이 안 된다. 예, 금융투자 프랍데스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익 가지고는 끝내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좀 세게 사고 있고 연기금에서 이거 왜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연기금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튼간에 예. 뭐 이렇게 현재 상당히 기관의 순매수가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기회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이해 뭐 코나이 같은 경우는 근데 코나이는 사실 여러분 뭘로 보셔야 되냐면 지역화폐 관련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주로만 따로 떼고 보셔야지 네.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으로 넣는 건 너무 많이 엮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다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다날이 바우처를 합니다. 바우처 플랫폼. 네네. 근데 바우처를 언제 나가냐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지수가 박살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뿌렸거든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뿌렸는데 전 못 받았어요. 연봉 한계가 넘어가지고. 근데 제 친구가 받았어요. 100만 원을. 부럽네요. 뭘로 받았냐면 네.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안 좋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친구가 100만 원 받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100만 원을 바우처로 한 4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쓴단 말이에요. 네, 다날로. 네, 그러니까 그때 바우처 다날 바우처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 정부에서 하는. 근데 바우처가 이번에 여러분 2차 추경 들어가죠. 네. 그렇죠. 바우처 안 할까요? 그런 바우처 안 할까요, 아이디어에서. 여러분? 바우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날이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날이 초반에 이때 떴던 건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그 전 이후 지역화폐 2차 추경. 2차 추경에 정확한 금액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달린다 다시. 그다음 진짜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원하시면 여러분 금융사를 보셔야 되는데 금융사가 RP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요. RP 리퍼처싱 채권인데 그러니까 RP 같은 건 단기 자금을 주로 굴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기 자금으로 이자율을 맞추는 일을 해요. 네. 증권사들이. 근데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할 때 이거 맞추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거 누가 할 거예요? 증권사가 할 거예요? 어디 증권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 종목을 제가 정말 잘하는 곳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 내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샘 인베스테이너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샘이라고 합니다. 팍스 경제TV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투자 정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핫이슈톡, 바로 최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 바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할 건데요.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조사 기관인 욜 인텔리전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리기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00만 달러 미만에서 시작해서 2033년 16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140% 이상의 성장률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대단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아주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수요 확산, 그리고 HBM 메모리의 산업 확장, 그리고 정부의 33조 원 반도체 지원 패키지까지 맞물려서 기술력, 정책, 그리고 실적 개선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잡고 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핵심이 될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 높은 평탄도 그리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미세외로 구현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열과 휘어짐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서 이 고대형 메모리를 이제 전송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와 정렬 효율에도 상당히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로 인해서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50% 정도 향상이 됐고 전력 소비는 50%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두께 또한 50% 감소했네요. 이러한 아주 괄목할 만한 이런 기술들의 혁신을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상용화 목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그리고 SKC는 심지어 이번 연도인 2025년을 목표로 각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 테마성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납품, 가공, 기술력, 그리고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에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TGV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TGV 공정은 이 유리를 뚫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제조의 50%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주목받는 주요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기업들은요, 약간의 저의 사심을 담은 또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PI 같은 경우에는 전날 15%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인데요.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조지아에 유리기판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에게 지금 아주 큰 지원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니까요. 상당히 기술력으로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축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YC캠입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에칭 방지용 특수 폴리머 소재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가공 공정 중에 이 핵심 화학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업들 꼭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기판 투자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지금 사실상 초기 도입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볼만한 영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아주 그럴싸한 매출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텔, 삼성, 그리고 앱솔릭스가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실제 양산과 수율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고객사 라인에 채택되는 속도에 따라서 바로 빠른 주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AI를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초기 단계의 기회에 현명한 분석으로 옥석을 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승부처, 우리 함께 유리기판을 살펴보셨습니다. 실적, 기술, 정책과 테마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흐름의 핵심으로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우리 멘토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샘이었습니다. 네, 이샘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AMD 때문인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어떤 인사이트 갖고 계세요? 일단 유리기판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약간 근본적인 설명하자면 이거 물리학으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하다가 끊을 수 있고 또 다시 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하고요. 예.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뭐라고 하죠?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모든 거는 전류 전기를 보내면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보내면 80, 70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손실이 날 때 주로 뭐가 나느냐? 열이 납니다. 열이 네. 나고 흘려보낼 때 전류 손실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최고로 우리가 치는 게 뭐예요? 초전도체. 손실 없이 100을 쏘면 100이 도달하는. 예. 꿈에. 근데 제가 초전도체 그때 얘기 드렸죠? 나오자마자 저거 아니다. 흥분하지 아직 마라. 네. 예,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주가는 더 많이 갔는데. 요금 많이 먹었거든요. 신성 데타테크가 주가 폭등했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다가 예, 결국 아닌 건 맞았는데. 네, 예. 또 주가는 여튼, 그렇게 같이 주가는 하지 또 다르게 않으니까요. 합니다. 예. 주가는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에서는 그런 열 손실이 많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열이 과부하가 걸려요. 연산을 할게 계속하면 계속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요만한 거에다가 계속 전기를 쏴요. 전기를 되게 쏴서 작아 이거 왔다 갔다 보이네요. 하고 이거를 네. 여기서 막 그러니까 이진법이니까 현재 반도체는 현재 양자 컴퓨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진법이에요. 네. 0 아니면 1이죠. yes or no 이렇게 가다 이거를 yes or no를 수천 번을 반복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반도체. 그걸 계산해 주는 게 반도체고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반도체가 뭐에다 쓰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기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기판 같은 경우는 휘어요. 휘고 막 열 때문에 힘든데 유리기판으로 하면 이게 덜 휘고 덜 손실나고 그다음 덜 전력을 덜 잡아먹고 뭐 이런 장점들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대세로 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젠수당이 이번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만날 때 그랬잖아요. 유리기판 내놓으라고 빨리. 최태원 회장님이 지금 팔고 왔다고 유리기판. 그래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올해 유리기판 상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살 거는 많이 없다 종목은. 아. SKC 볼게요. 이 재무제표 아예 박살났거든요. SKC 뭐 하는데요? 유리판을 조금 하고요. 네. 대부분은 뭐 하고 있다? 지금 현 2차 동박하고 있는데 동박이 안 돼요. 2차 전지가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적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볼만한 건 JNTC 정도? JNTC가 이쪽 차라리 저는 이쪽 기술 TGV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단독으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유리기판 쪽은 필옵틱스가 지금 주가상으로는 항상 대장주인데 예. 그래서 저는 필옵틱스도 괜찮다. 좀 쉴 때 보자. 지금의 구간은 좀 지금도 아니라는 괜찮다. 거죠. 괜찮으세요? 네. 오. JNTC 필옵틱스는 지금도 괜찮은 딱 정고점만. 전고점 그냥 짧게 보는 걸로. 예. 네, 더 빠르게 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히든 종목이라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고 유리기판만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SKC는 현재 적자인데 SK 밑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HBM 반도체도 합니다. HBM 반도체 장비도 하면서 유리기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가져가요. 네.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 종목이 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다 드리지 못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